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네, 그죠? 이제 10불불이 시작이 됐었는데, 이제 클래스 개념부터는 제가 실시간 강의로 진행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원래 월요일 날 이 강의를 제가 녹화 강의로 올리려고 하였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오늘 실시간 강의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 강의 뒤쪽에 이제 5장의 내용을 제가 녹화로 해서 금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는 그냥 5장, 6장 이렇게 끝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챕터 2, 파트 2로 들어가서 이제 직접적인 뭐 복사, 생성자 운영, 뭐 생성자, 뭐 정보 응립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공부를 해보고 뒤에는 이제 객체지향에 대한 뭐 상속의 개념, 상속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상속 개념도 제가 월요일 날 대략 이제 강의를 올려놓고 목요일 날 실시간 강의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에서는 이제 상속에 대한 내용들, 오버라이딩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더 뒤에 가시면은 템플릿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쭉 언급이 되어 있는데, 어, 이 객체지향 제가 챕터 3의 3-2까지 제가 올려놓은 걸로 기억이 돼요. 3-2의 내용은 좀 기본적인 개념 설명이었다면, 3-3부터는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뭐 직접적인 코딩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고 왜 사용되어지는지가 챕터 4에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챕터 4 끝까지 내용이 조금 많아서 그 챕터 4의 내용까지 해서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챕터 5까지는 이번 주 그러니까 그 녹화 강의로 제가 올려드리는 5, 6은 올려드리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 제가 들을 수 있게 오픈을 해놓도록 할게요. 출석을 빠르게 불러볼게요. 채팅창 이용해서 출석하셔도 되고요. 육성 내실 분들은 육성으로 설명을 하면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열어놓고 이재현 맞나요? 잠깐만요. 1번부터 볼게요. 천호 왔네? 네, 그리고 한상현, 네, 네, 고건희, 이승재, 최성현, 네, 윤지은, 네, 곽시연, 수원이도 보이고, 김동환, 김동환도 확인했고요. 김세연, 네, 김시원, 확인했고요. 김인수, 인수 안 왔나요? 그리고 김한진, 네, 나연주, 박이진, 백소윤, 이진이 확인했고, 소윤, 쿡이 왔고, 발대 맞나요? 네, 네, 오희, 윤지민, 네, 코이 안 왔나요? 이재현,
내용 확인했고요. 전우범, 전우영이죠. 전우영. 네, 정구범 맞고, 정유진, 조나연, 주종훈, 네, 한입니다. 네. 태안이, 응앤태안, 맞고, 박예은, 네, 김정은, 네. 송윤석, 네. 차성현, 조민준, 조은혜, 은혜 안 왔고, 원종찬, 예. 카울링이 그냥 대답을 한 6번 한 것 같아요. 네. 권성우, 권성우 맞나요? 네. 김수경, 맞습니다. 확인했어요. 김수경, 네. 네. 신희창, 네. 네, 임수, 잠시만요. 김인수가 지금 들어왔고요. 나머지 출석 안 되신 분, 조은혜, 태안이 왔나? 응앤태안? 그리고 김인수 들어왔고, 백소윤, 오현민, 코이. 네. 오늘 할 게 조금 많아서 부지런은 좀 떨도록 해볼게요. 앞쪽 과제 내신 거 봤는데 안 내신 분들은 늦게라도 꼭 제출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다음 주에 웬만한 이제 참석을 좀 공부하면 프로젝트 하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의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 궁금하신 거 있으셨나요?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하셔도 좋고요. 교재 136페이지 펴주시고, 교재는 136페이지 펴주시고요. 3-3부터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언어에 대한 것들을 좀 직접적으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객체 지향이라고 하면은 그냥 앞에서 설명을 해드리긴 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사람도 객체고, 그 다음에 책상도 객체고, 그리고 뭐 사람 나라고 봤을 때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뭐 예를 들어 뭐 학생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족의 일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코드화해서 표현하는 것이 객체 지향 언어예요. 그래서 뭐 책상 안에 뭐 서랍이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을 수 있나? 책상 다리가 있을 수 있고, 상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코드로서 표현해 놓는 것이 이제 객체 지향 언어예요. 그래서 뭐 교재에서는 이러한 간단한 정의로 예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 물건 또는 대상, 사전적인 의미는 물건이나 대상, 뭐 사람, 책상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고, 이런 것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로 객체 중심의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객체 지향 언어인데요. 아래쪽에 그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객체죠. 그리고 과일 장수가 있어. 과일 장수도 객체예요. 그래서 두 개는 데이터, 우리 뭐 변수로 지정을 할 수 있는 데이터고요. 객체, 사과도 객체고. 구매했다라는 거는 행위죠. 행위나 기능인데, 행위나 기능은 함수로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렇게는 구현을 할 수 있거든요. 나라는 객체 만들고, 나라는, 뭐, 과일 장수라는 객체 만들고,
사과가 2개 있는데 이 사과 2개는 처음에는 이제 과일 장수한테 있다가 얘는 어떻게 돼요? 내가 구매를 하는 순간 사과 2개는 나한테 또 다시 오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실체를 구체화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하는 것이 객체 지향 언어예요. 그래서 객체가 무엇인지, 뭐 함수로 구현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떤 행위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구분을 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뭐 그러한 내용들이 설명들이 137페이지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읽고 넘기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내려가서 객체를 이제 이루는 것은 데이터와 기능인데 보시다시피 이 과일 장수는 과일을 판다, 그러니까 과일을 판매한다 라는 것이 행위고요. 과일 장수는 사과 20개, 오렌지 10개를 보유하고 있다. 근데 상태라고 나오죠. 그쵸? 데이터가 아니라 상태로 나오는데 왜 데이터가 아닐까요? 얘는 사과 20개, 오렌지 10개는 판매라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 판매라는 행위를 통해서 사과의 개수와 오렌지의 개수는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동될 수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가 변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상태예요. 현재 이 상태인데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상태로 이렇게 취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 수익은 현재까지 5만 원이다.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돈이 5만 원이다. 라는 것을 또 나타내주기도 하죠. 아래쪽에 과일 장수 데이터가 과일 장수의 객체의 표현이었고요. 네, 데이터를 표현해 보면은 보유하고 있는 사과의 수, 그다음에 얼마 팔았는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또 과일 장수의 행위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행위는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함수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트 넘은 뭐 1000 나누기 뭐 사과가 1000원인가 본데 한 개당 1000원이라는 가정하에 넘으로 표현할 수 있고 개당 그다음에 뭐 num of apples라고 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 사과가 하나씩 줄어들겠죠. 돈은 구매를 하면서 이 그 현재 수익에 대한 것들은 증가가 될 것이고 리턴으로 num이 반환이 되어집니다. 사과의 개수가 반환이 되어집니다. 사실상 이제 사과 장수, 그 판매상에 대한 데이터 표현과 행위 표현의 경우에는 모두 다 과일 장수에 대한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묶어서 뭘로 표현할 수 있다? 클래스라는 걸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안에는 그 앞에 우리 3-1과 2를 듣고 오신 분들은 뭐 정확하게 아시겠지만 데이터의 정보와 그 다음에 기능, 함수로 만들어져 있는 이 기능들을 한데 묶어서 클래스라고 정의한다. 우리 C 언어에서는 스트럭트라고 했었죠. 구조체라는 말을 썼는데 C++에서는 이 기능적인 측면이 클래스 안에 구조체 안에 들어가면서 클래스라고 지칭을 한다. 라는 것까지 정리를 조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클래스로 같이 묶어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사과의 개수나 판매 수익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줄어들고 발생하는 수익도 이렇게 변동되어지는 것들은 함수로 구현을 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 라는 내용들도 139페이지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쭉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멤버 변수의 상수화라고 해서 뭐 콘스트 붙이는 게 나와 있어요. 콘스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변수를 상수화시키는, 그러니까 변경하지 않는 데이터, 변경이 되지 않고 고정되는 값이다라고 정의를 할 때 콘스트라는 걸 붙였잖아요. 근데 요거 지금 이제 얘를 또 한번 볼게요. 애플 프라이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얘가 콘스트 붙일 수 있지. 얘를 지금 상수화 시키고 싶거든요.
사과의 값이 가격이 안 바뀐다라는 가정하에. 만약에 이제 바뀌게 되면은 뭐 상수화가 필요가 없겠지만 나는 얘를 상수화할 거야 라고 한다면 앞에 이렇게 콘스트를 붙이는 것이 좋겠죠. 예, 콘스트를 붙여서 사과값은 그냥 무조건 1,000원으로 혹은 뭐 2,000원으로 지정을 할 거야. 바뀌지 않는 데이터 변수 선언 앞에 콘스트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사과값이 변경되지 않는다. 지금은 상수화 하진 않았어요. 그쵸? 그냥 그대로 표시를 해 놓았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시게 되면 이제 함수 정의가 되어 있네요. 함수 정의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콘스트를 굳이 안 붙인 이유가 사실상 있겠죠. 아래쪽에 잠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상수는 선언과 동시 초기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얘를 붙이면 안 된다. 콘스트 붙이면은 사과값 변경되지 않게끔 이렇게 상수화시키면 이거 제일 심플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얘가 객체가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플룻, 셀러라는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A라는 이름의 객체를 하나 이렇게 생성을 했어요. 생성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메모리 할당이 되잖아요. 할당이 되는데 그 상수화시킨 요 데이터는 사실상 init members라는 함수 안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초기화 되도록 함수를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서 초기화를 시켰다? 그렇게 되면 이게 객체가 생성이 되고 다음에 얘를 또 호출을 할 때는 객체가 생성된 이 메모리 안에 쓰레기 값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저장된 쓰레기 값으로 초기화 되었기 때문에 얘에 대한 변경이 또 안 돼요. 그래서 콘스트를 붙이면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콘스트를 안 붙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콘스트를 붙였을 때는 다른 또 키워드가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거는 뒤에서 우리 생성자라는 걸 공부할 때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이야기를 또 해드리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콘스트를 붙이지 말아야 된다. 객체 생성되면 메모리가 할당되고 그 다음에 얘가 호출이 되면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초기화가 되면서 여기에는 이제 쓰레기 값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저장된 쓰레기 값으로 초기화가 되어지고 변동이 안 되어지죠.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쓰레기 값으로 초기화 되기 때문에 지금은 콘스트를 안 붙이는 게 안 붙여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수 이런 말 들어가 있어서 이야기를 조금 해드렸는데요. 이거 기억하고 계셨다가 뒤에서 학습하실 때 다시 상기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는 잘 이해되시나요? 괜찮아요? 조금 혼란스러운 것들은 네. 바로 이야기를 해두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려갈게요. 그래서 이 내용은 직접 사실 타이핑을 하시면서 콘스트 붙였다 뗐다 하면서 이제 실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뒤로 넘어가 볼까? 뒤로 넘어가서 클래스의 정의와 객체 생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상태로 취급을 하고 나의 클래스의 정의네요. 그래서 플룻 바이어, 그러니까 내가 사는 행위에 대한 것이 지금 상태로 들어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그리고 F를 사잖아요. 그러면 얘는 하나씩 증가되거나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사는 순간 셀러라는 것에 세일, 애플즈, 머니, 돈이 들어가고 그렇게 됐을 때 애플의 개수, 돈은 얘를 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마이너스 되어지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행위에 대한 것들이 이제 buy apps라는 이
함수에 저장이 돼서 코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동적 할당 방식으로 뭐 이렇게 생성이 되어질 수도 있다. 포인터 사용했죠. 동적 할당. 뭐 이거는 뭐 그냥 코드 잘 보실 수 있으면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 상태에 대한 것과 행위에 대한 것. 근데 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뭐 상태 행위라고 제가 그 유의물에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멤버로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죠. 멤버. 얘 지금 나와 있지 않으면 프라이빗, 지금처럼 퍼블릭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어디서든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 얘로 바로 접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퍼블릭의 init 멤버, 그 다음에 by apple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얘를 통해서만 얘네들의 접근이 가능한 거죠. 같은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멤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접근 제한에 대한 것 지난주에 이야기해 드렸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앞으로 넘어가서 직접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과 장수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완성인데요. 뭐 여기에서의 중요한 거는 이 메시지에 대한 패싱,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 거. 예를 들어 A라는 클래스가 있고 B라는 클래스, C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A라는 것이 나라고 했을 때 B라는 것이 과일 장수예요. 뭐 과일 장수. 쓰기가 굉장히 불편하네요. C라는 것이 뭐 예를 들어 뭐 상태에 대한 거, 뭐 가게에 대한 어떤 재정, 요거는 과일 장수에 대한 이 클래스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빼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빼놓았다라는 가정하에 내가 과일을 셀러 하면서 2,000원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얘랑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다시 B가 반응을 하면서 얘에 대한 상태가 바뀌거나 수정이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가게 재정에 대한 재정에 내가 만들어 놓은 뭐 돈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뭐 임대료를 내가 번 돈에 임대료를 빼고 나서의 어떤 그 수익에 대한 구조를 기능으로 정의해 놓은 것들이 또다시 커뮤니케이션이 또 이루어지겠죠. 뭐 나와 가게에 대한 것은 사실상 이루어지진 않는데 가게 재정에 대한 것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이루어지진 않지만 내가 반응을 했을 때 이 클래스 간 혹은 이제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 간에 어떠한 상호작용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어떤 그 라인 바이 라인에 대화를 이제 이루어서 이제 진행을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코드에서는 사실 요 라인이에요. 바이어라는 클래스에 바이 애플즈라는 멤버를 이용해서 함수를 이용해서 이 매개 변수로 셀러와 2,000원 과일 장수를 통해서 나는 2,000원을 전달을 했네요. 그러면 얘는 어디서 받아요? 여기에서 받겠죠. 그래서 셀러와 돈. 이거는 참조자로 지정을 해놨는데, 뭐, 코드만 읽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이 라인에서. 과일 장수야, 나에게 과일을 팔아라. 라고 메시지를 패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줄 테니.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과일의 개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만큼 줄어드는지. 과일 장수와 주고받는 것이 돈과 과일, 사과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패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메시지 주고받는 것이 이제 직접적인 건 사실상 함수라고 보면 되겠죠. 함수로 어떠한 기능들과 어떠한 이제 행위들이 이루어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뭐 이렇게 얘가 잘 이루어졌을 때 Cout으로 출력해내는 그런 과정이겠죠. 나머지는 뭐 별다른 거 없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전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은 함수 호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두 객체 간의 대화라고 본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141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뒤로 이동을 조금 해주시고요. 이런 것들도 뒤에 좀 풀 그 코딩으로 142페이지에 코드가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 예제 파일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이제 클래스 정의하는 거, 묶어서 이제 정의하는 거, 그다음에 패싱하는 함수 어디에서 이제 패싱 메시지 전달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코드만 좀 살짝 묶어서 표현을 해보시고 지워보시고 그다음에 다른 객체 생성해 보시고 거기에서도 패싱을 또 해보시고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은 객체가 잘 만들어졌고 뭐 2,000원을 건넸을 때 3,000원을 건넸을 때 이때 상황에 대한 객체 생성이 잘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남아있는 돈에 대한 것도 잘 씨아웃이 되는지 코드가 잘 찍히는지 결과에 대한 것들을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142페이지에서 143페이지, 4페이지에 걸쳐 있는 코드를 그냥 타이핑을 해 보시면서 이제 객체 처음 하시는 거니까 공부를 꼭 하셨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객체입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해당하는 뭐 AA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해서 얘를 이용해서 소문자 AA라는 객체를 만들었어요. 이 얘를 이용해서 이 객체를 만들었다. 이 클래스 안에는 데이터와 기능이 들어가는데 기능이나 행위가 들어가는데 이 행위나 기능은 메시지 패싱이 이루어지는 함수로 이루어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뒤로 들어가시면은 좀 디테일로 가겠지만 객체가 생성이 되는데요. 객체 안에 또 다른 객체 생성도 이렇게 가능해요. 서브 객체, 서브 클래스라고 하는데 서브 클래스라기보다는 이 하위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러한 행위들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은 없었어요. 네, 해당하는 것들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클래스 괜찮나요? 이해 잘 되셨으면 여기까지가 4장의 내용이 되겠고요. 뒤에 연습 문제가 없네요. 이거는 제가 4장, 5장까지 공부를 다 끝내면 과제를 하나 내드릴 텐데 과제에서 이 클래스를 이용한 클래스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 클래스를 이용한 객체 생성하는 것들을 제가 코드로 몇 개 올려놓을 건데요. 그것들을 좀 따라해 보시면서 결과를 출력해내는 것이 이제 과제가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3장의 내용입니다. 잘 이해 안 되시는 거 있나요? 채팅창이 조용한 거 보니 그대로 넘어가도 좋을 것 같네요. 질문 있으신 분은 바로바로 질문하세요. 뒤로 이동해서 클래스 4장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정보 은닉이라는 것과 캡슐화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캡슐화라는 것과 정보 은닉. 그 정보 은닉도 사실 캡슐화를 잘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야기를 드리긴 했었는데 이제 정보 은닉이라고 하면은 클래스의 멤버 변수를 이렇게 접근이 불가하게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여기에서는 프라이빗, 그죠?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 멤버 변수 이런 것들의 정보 은닉이 가능했죠.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불가하게 했었습니다. 접근이 가능하지 않도록 설정을 했던 것이 정보 은닉이에요.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아직 공부 안 했으니까 이거는 프로텍티드와 그 다음에 퍼블릭 이렇게 세 가지 있었는데 프로텍티드는 이제 상속을 공부해야만 좀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스킵을 했었고요. 그래서 프라이빗 선언, 퍼블릭 선언 이 두 가지로 이 정보 은닉을 할 것인지 퍼블릭으로 오픈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캡슐화라는 게 있습니다. 캡슐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 A 클래스, 그 다음에 B, C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A 클래스에는 A 클래스와 관련돼 있는 것들만 모두 다 담아둬야 되고요. B 클래스에는 B와 관련된 데이터만 또 묶어놔야 되고 C에는 C에 관련된 것만 묶어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A 클래스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B에도 하나 심어놓고 C에도 이렇게 하나씩 심어놨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되어주면 캡슐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캡슐화라는 것을 좀 클래스 안에서 강조를 하게 되냐면 만약에 이렇게 심어 놓잖아요. 얘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B라는 클래스도 고쳐놔야 돼요. C라는 것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C에 A와 연관되어 있는 이 C에 들어가 있는 코드까지 얘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B와 C의 코드도 유지보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만약에 이제 클래스에 대한 확장 혹은 변경에 대한 대응이 이제 독립적으로 딱딱 끊어져 있다면 확장이나 유지보수, 그 다음에 변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독립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A만 고치게 된다면 A만 건드리면 되고요. B에 대한 확장이나 변경이 이루어질 때는 B만 건드려 주시면 돼요. 안 그렇게 되면 이제 캡슐화라는 게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다면 부분적으로 독립화되어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코드 전체가 다 바뀌어 버리니까 얘네들 다 바꿔야 되니까 이것을 이제 클래스의 캡슐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냥 이론적으로는 잘 이해되실 거고요. 사실상 이 캡슐화라는 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코드를 짜실 때요. 클래스를 그냥 한 줄 한 줄씩 라인 바이 라인으로다가 이렇게 코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클래스 설계라는 걸 먼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일 장수에 대한 거는 이런 멤버들을 집어넣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멤버는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캡슐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겠다라는 설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소스 코딩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순서를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나중에 설계하기 좋을 거예요.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정보 은닉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정보 은닉. 첫 번째 교재 페이지는 150페이지 열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정보 은닉이 실패가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클래스 포인트라는 클래스와 렉탱글이라는 클래스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x와 y가 직사각형을 그리려면 이 상단의 왼쪽 그 다음에 하단의 오른쪽 포인트만 알면은 직사각형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x축, y축의 범위 0부터 100까지 이렇게 정의하고 있네요. 요거는 근데 지금 이 오른쪽에 보니까 포인트는 그림판에 이 좌표를 그림판에 뭐라고 해야 되죠? 화이트보드에 대한 크기에 대한 좌표를 이렇게 해놨네요. 그래서 0 이상 100 이하 여기가 0,0이고 여기가 100,100 이라는 가정하의 그림판 안에서 100,100
요 그림판 안에서 그려지도록 설정을 해놨고요. 근데 얘를 퍼블릭으로 해놨어요. 퍼블릭으로 해 놓았습니다. 지금 요거만 딱 보시면은 얘는 정보 은닉이 우선은 딱 보셔도 퍼블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오류가 날 수밖에 없겠죠. 요 코드만 딱 보시면 int x와 int y로 했기 때문에 어떠한 제재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 어디서든지 이렇게 접근을 쭉 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1, 뭐 110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int형이니까. int형이니까 그쵸? 그래서 요 범위가 아니더라도 접근이 가능해서 그림판의 크기를 직접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함수를 이용해서 0부터 100 이하, 그 다음에 y축도 0부터 100 이하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면은 이러한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죠. 자, 아래쪽에 조금 볼까요? 이것도 렉탱글에 얘도 정보 은닉이 실패됐어요. 뭐 퍼블릭으로 오픈이 우선 되어 있는데 얘도 오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up, left, up, right, x좌표, y좌표 받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얘의 경우에는 그 렉탱글의 경우에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요 점의 위치와 요 점의 위치만 알게 되면 직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요가 받는 것 같아요. left, up, left고 그 다음에 low, right인 것 같아요. low, right의 포인트인데 up, left가 이 low, right보다 더 크면 안 되겠죠. 뭐 1,1이면은 여기에는 무조건 뭐 4,4라든지 아니면 5,5 이렇게 얘가 작을 수밖에 없잖아. 얘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up left가 뭐 3,3에 low right가 1,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퍼블릭으로. 이거 프라이빗으로 변경을 당연히 해줘야 되겠고, 그쵸? 프라이빗으로 당연히 얘는 둘 다 바꿔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래도 함수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해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죠. 잠깐 이거 지워볼까요? 이렇게 지우고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오른쪽에 이제 메인에 함수 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렉탱글에 함수 호출 이렇게 되어 있네요. show rectangle info라는 함수가 이렇게 그 호출이 되어 있고요.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선 이 rectangle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네. 이렇게 객체가 하나가 생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뭘로 멤버가 들어가나요? 포스 2와 포스 1이라는 것이 멤버로 들어가네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이 포스 2는 뭘까요? 레프트에 대한 게 포스 1이고요. 포스 1은 로우 라이트에 대한 것이 포스 1. P1, 요게 P2, 그 다음에 P1. 이렇게 이제 그 클래스의 객체 안에 객체가 멤버로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고, 뭐 사실상 얘네는 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POS1 포인트라는 클래스로 객체가 생성이 되었는데 마이너스 2와 4 그리고 또 포스 2의 경우에는 또 5와 5,5 5,9네요. 5,9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가 만들어져 있고 사실상
요거 그리기 전에는 어떻게 요 안에는 P1, P2가 멤버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P1의 경우에는 up left, 다음에 이 P2의 경우에는 low right. 얘네들이 이제 그 멤버로 들어가 있는 그러한 형태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초기화가 이렇게 되어진다. 얘로 되어지고, 얘로 되어지고, up right, up left. 지금 요 그림만 잘 이해하시면은 얘는 그냥 잘 지정이 되신 거예요.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함수를 여기에서의 오류가 나지 않게 하려면 뭐 프라이빗도 중요하지만 함수를 제대로 만들어서 함수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요거의 경우에는 0 이상 100 이하만 입력되도록 그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고 멤버로 그리고 얘의 경우에도 up left가 low right보다 항상 작도록 작은 수가 입력되도록 함수를 제대로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보게 되면 외부 접근을 막는데 잘못된 값이 저장될 수 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포인트 멤버 변수는 요거 이 값 이외에 데이터 값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얘를 막는 장치가 없다. 얘도 좌우 정보가 바뀔 수 있는데 그것을 또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 그래서 함수를 제대로 만들어 놓아서 걔네들을 호출을 함으로써 이러한 것들, 잘못 입력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함수를 제대로만 만들어 놓으면 이러한 것들이 다 해결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뒤에 또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뒤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려가서 렉탱글 객체 2에 요거 아까 설명드린 그거죠. 그래서 얘가 포스 1, 포스 2, 포스 1에 대한 게 up, left, low, right. 그래서 up, left, low, right. 얘네들을 이어서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요거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 포스 2에 대한 게 어떻게 된다? 여기로 초기화가 되어지죠. up, left로 초기화가 되어지는데 이때 중요한 건데 뒤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x는 5와 y는 9로 초기화가 되었어요. 원래 갖고 있던 데이터로 초기화가 되었는데 이때는 얘가 갖고 있는 데이터 값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복사돼서 전달이 되어집니다. 여기도 x의 마이너스 2와 4, y의 4 값이 초기화가 될 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카피가 되어져서 이렇게 초기화가 되어진다.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멤버 값이 이제 전달이 아니라 복사로 이루어지는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고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라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더 내려가서 포인트 클래스의 정보 음닉의 이제 결과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고 당연하죠. x값, y값 포인트라는 클래스의 접근 제한이 이제 프라이빗 x 좌표, y 좌표에 대한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et x, set y라고 해서 입력된 데이터 값을 받죠. 이렇게 해서 받아주는데 오른쪽에 함수를 제대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포인트라는 클래스에 set x라는 멤버로는 int의 x 포스 여기에서 이제 x 값으로 받는 데이터를 이쪽에 인자값으로 받아서 사용하는데 이 인자값을 if 구문을 넣어서 0부터 100까지만 입력되게 얘를 벗어나면 리턴 값을 false로 지정해서
대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놨고요. 제대로 들어가면 x값 들어가고 return true로 반환을 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게 벗어나는 범위 값이 입력이 되면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대입의 허용을 불허하는 그러한 형태의 setx라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 얘를 호출함으로써 데이터 값을 받아서 쓰는 그러한 형태 액세스. 위에 뭐 y도 뭐 똑같겠죠? 똑같이 set y라고 해서 똑같은 형태의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범위에 벗어나면 입력이 허용되지 않고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겠죠. 위에 get x, get y의 경우에는 뭘까요, 얘는? 값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되겠죠. 참조할 수 있는 액세스 함수, 뭐 액세스 함수라고 하는 것 이거는 뒤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보통은 이제 그 get이라고 해서 변수 이름을 뒤에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은 변수에 반환을 할 때 사용하는 참조 값을 참조하고 반환할 때 사용하는 함수는 뭐 get으로 이렇게 사용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set으로 되어 있는 뒤에 이제 변수 이름이 들어가면 변수의 저장, 입력, 저장에 대한 함수들은 set으로 받고 그것을 접근할 수 있도록 액세스하는 함수는 get으로 변수 반환은 get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어찌됐건 뭐 이거는 이제 지금은 모르셔도 되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서 오류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정보 은닉도 가능한 프라이빗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면서 함수를 함수 입력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접근할 때마다 원래는 이제 얘네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렇게 된 경우 그냥 이렇게 된 경우에는 한 줄 한 줄씩 뭐 렉탱글을 2개, 3개 만든다라고 한다면 요 라인 바이 라인을 그냥 세심하게 좀 신경 써가면서 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그렇지가 않아지죠. 뭐가 큰지 작은지 하나하나씩 이제 비교하면서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한 허용을 막는 것. 아래쪽에 렉탱글도 똑같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 해드린 것처럼 X축, Y축 요거 지금 또 다 막아놨죠? 프라이빗으로 다 막아놨고 정보 은닉했고 접근할 수 있는 경로 이런 것들을 좀 따로 마련을 해두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렉탱글이라는 클래스의 init members라는 것이 이제 유일한 접근을 허용하는 이렇게 따로 마련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x 값이 un of left x 값이 row right의 x 값보다 크고 뭐 요것도 또 마찬가지죠. 이게 뒤바뀌는 경우를 근본적으로 차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값 이외의 값이 입력되면 어떻게 하겠다? 요거 출력되면서 반환값도 false로 제대로 입력되면 그대로 찍히고 반환 true로 종료해주는 그런 데이터를 입력을 이 init members라는 걸로만 통로를 만들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을 해두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정보 은닉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코드로 다 되어 있어요. 150페이지, 그 다음에 153페이지, 그리고 결과에 대한 것은 154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하실 때 그냥 하시면 조금 드시게 할 수 있으니까 150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열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채워나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init member라는 함수도 만들어서 채워보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set x, set y 이렇게 둘 다 만들어서 접근의 허용을 따로 마련을 해두는 그러한 형태의 함수를 하나하나씩 완성을 해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정보 은닉에 대한 내용. 뒤에 이제 콘스트
선언이 나와 있는데, 콘스트 선언. 뭐, 여기에 이제 멤버들의 콘스트 선언, 뭐, get x, get y, x 좌표, y 좌표 받는 거에 이제 콘스트를 이렇게 선언을 해 놓았는데, 변수에 이렇게 지금처럼 멤버 변수의 값이 변경이 이제 사실상 고치지 않는다라는 가정한데, 여기에서,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x축, y축, x값과 y값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아래쪽에서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바꾸는 함수는 아니에요. 그쵸? get x와 get y가 바꾸는 함수는 아닌데요. 에러가 바로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바뀔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변수에 선언되면 변수가 사실상 상수화 되어지는데, 변경하는 그런 소스 코드는 없지만 변동이 될 수 있다라는 간접적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도 완전히 차단이 되어진다. 이게 조금 어렵나요? 보면은 show num이라는 함수가 있고 얘가 콘스트 선언이 되었어요. 여기에도 지금 잠깐 볼까요? get num이라는 함수를 요 안에서 이 같은 클래스의 멤버 안에서 호출을 했는데, 호출을 했을 때 사실상 뭐만 보냐면 이 함수의 선언만 봅니다. 보이드로 보이드 생성자의 보이드에 뭐 get num이라고 했을 때 얘만 보지, 뭐 인트형의 뭐 어쩌고네 요것만 보지, 이 안쪽에 이 코드는 보지 않아요. 고치지 않았잖아요.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얘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냐면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값이 반환만 됐음에도 지금 불구하고 에러가 나는 이유는 변경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드상으로는 사실상 변경은 안 되었지만, 그 뒤쪽에 이제 콘스트를 붙이게 되면은 이제 컴파일 에러가 지금과 같이 발생을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보셔야 되는 것이, 이 콘스트가 선언이 된, 그러니까 콘스트로 상수화된 객체. 아래쪽에 잠깐 볼까요? 콘스트로 상수화된 객체를 대상으로는 콘스트 멤버 함수만 호출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콘스트 상수화된 객체 대상, 얘는 무조건 콘스트 함수로만 호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얘가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기에서 콘스트 함수 호출은 콘스트로만 가능하다. 여기에서 함수 호출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얘 콘스트 붙이면 되겠죠. 객체는 콘스트 함수로만 호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콘스트 선언을 키워드를 입력을 해주시면은 여기에서는 아마 에러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상 콘스트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함수에 붙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또 얘에 파생되어지는 객체, 뭐 함수 이런 것들은 다 콘스트 붙일 수밖에 없겠죠. 콘스트가 이렇게 파생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대상으로는 얘로만 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현상이 발생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하면은 조금 복잡해질 수는 있지만 이 안정성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오류나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해당하는 데이터가 아닌, 혹은 뭐 변동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들은 콘스트를 붙임으로써 이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코드 짜기에는 조금 불편하지만 그 개발자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요 에러 나면은 요것도 에러가 나는데 하면서 얘를 지우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사실상 이제 붙여줌으로써 좀 안정적인 코드를
완성을 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에러가 나면 이것도 지워보고 뭐 붙일 생각은 안 하시고 대부분 이렇게 콘스트 자체를 빼주시는 프로그래머들이 많은데 붙여서 에러를 좀 다운시키는 그러한 형태의 소스 코드가 좋은 코드이다 라는 것을 좀 이야기해 드리면서 좀 쉬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할까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 뒤에 그 콘스트 붙였다 뗐다 하는 것들 나와 있으니까요. 붙여보시고 그 다음에 떼보시고 그 다음에 객체에 대한 콘스트가 붙어 있는데 콘스트가 붙어 있는 함수로 호출을 했는지 함수에도 콘스트를 붙였다가 이렇게 해제해 보시고 하는 형태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의 내용이 160페이지의 내용이에요. 정보 은닉에 대한 내용입니다. 57분이니까 한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쉬세요. 다 오셨나요? 네. 네. 앞에 했던 거 잘 괜찮으셨어요? 궁금한 거 혹시 안 되시는 거 있으시면 바로바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교재 161페이지 펴주시고요. 교재는 161페이지. 이번엔 캡슐화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캡슐화가 앞에서 언급을 살짝 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우리는 직접적인 소스 코드를 이렇게 코드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교재를 보면서 코드는 한번 타이핑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식으로 캡슐화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좀 이론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우리는 대부분 소프트웨어적인 코드적인 부분에 많이 치우쳐서 학습을 하지만 이 클래스, 객체지향이라고 해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이론이라고 해서 얘네들 뭐 캡슐화하고 어떤 것들을 정보 은닉을 하고 이 설계하는 이론적인 수업만 있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캡슐화라는 것과 그다음에 정보 은닉이라는 그런 부분들, 설계에 대한 것들이 다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지금 이 저자분은 161페이지에 뭐 감기약이거든요. 콘텍 600이라는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네. 저는 아는데 그쪽 세대에서는 모를 수 있어요. 지금 아직 파는지 아닌지 몰라서. 그러니까 종합 감기약이거든요. 얘가 종합 감기약인데 이제 뭐 콧물에 대한 뭐 어떤 행위, 그다음에 재채기, 코막힘에 대한 클래스를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지금 만들어 놨네요. 이런 식의 클래스가 지금 3개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거를 딱 보시고 나서 캡슐화가 잘 됐다, 안 됐다 라는 걸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나는 소소하게 뭐 콧물에 대한 클래스 따로, 뭐 증상에 대한 것들이 멤버로 들어갈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아래쪽에는 뭐 재채기에 대한 것들, 그리고 뭐 코막힘에 대한 그 클래스를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구성을 해 놓았는데, 나는 증상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지금처럼 캡슐화를 해놨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할 말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뭐, 잘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얘네들은 지금 보니까 콧물, 재채기, 코막힘은 모두 다
코감기에 대한 증상이네? 라고 인지를 했다면, 사실상 그런 그 시각에서 봤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캡슐화가 실패된 것이다. 얘네들은 하나로 묶어서 멤버를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의 복용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캡슐화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뭐 예를 들어 뭐 콧물이 나면 그 다음에 5분 뒤에는 뭐 요 약을 복용을 해야 되고 이러한 복용 순서에 대한 것이 정해져 있다면 지금은 그런 거 없이 클래스를 하나하나씩 만들었는데요. 뭐 캡슐화가 지금과 같이 이제 복용 순서가 없을 때는 괜찮지만 그 복용 순서가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는 그러한 클래스를 정의를 해야 한다면 지금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캡슐화에 실패했다 라고 보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캡슐화라는 것은 뭐 정의가 되어 있긴 하네요. 관련 있는 모든 것을 하나의 클래스 안에 묶어두는 것 자체를 캡슐화라고 한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개념적인 설명이긴 한데 아래쪽에는 이 캡슐화된 그러한 클래스 콘텍 600이라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만들어 놨네요. 이 저자분이. 그래서 아래쪽에 프라이빗으로 뭐 위에 아까 보셨던 이러한 클래스들을 하위로 집어넣어 놨고요. 멤버들로 이렇게 집어넣어 놨고요. 클래스를 하위 클래스로 이렇게 집어넣은 상태이고요. 아래쪽에 퍼블릭으로 테이크라는 이름으로 콘스트 붙였죠. 아까 앞에서 우리 공부하셨던 그러한 형태의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 여기에서의 복용 순서는 테이크네요. 그쵸? 요 순서대로 먹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요 증상이 났을 때 그다음에 뭐 5분 뒤에 먹고 요 증상이 났을 때는 또 뭐 30분 뒤에 밥을 먹어야 되고 식후 후에 그다음에 뭐 복용 순서대로 이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한다면 해당하는 테이크 씬이라는 것 점 안에 요 함수 그다음에 sne 점 take 마지막에는 이거 뭐였나요? 코막힘에 대한 거였죠? 코막힘에 대한 것은 그냥 복용에 대한 거니까 이 take라는 함수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이제 호출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조금 볼게요. 콜드 페이션트라고 해서 이제 클래스를 하나 더 정의를 해놨는데, 사실상 이 감기 환자죠, 감기 환자. 감기 환자, 코감기에 대한 이제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고, 그쵸? 콘택 600. 그리고 얘는 복용 순서에 대한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잖아요. 복용 순서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코감기에 대한 것이 이제 콘택 600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 클래스로 묶여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얘네들을 함수로 take, 콘택 600이라는 함수 자체로 이러한 식으로 이제 그 함수 호출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얘를 크게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크게 보면 콘택 600. 그 다음에 콜드 페이션트, 감기 환자. 대충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이제 이 클래스와 이 클래스 간에 지금 현재 상호관계가 이루어지는 상태잖아요. 상호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캡슐화를 지금처럼 이렇게 딱 구분지어서 정확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복용 순서가 뭐 얘가 지금 1번, 2번, 3번이지만 복용 순서가 바뀌었다? 라고 하면 테이크로 지금 현재 캡슐화 되어 있는 3번, 뭐 1번, 2번으로 바뀌었어. 여기 안에서의 수정만 이루어질 뿐이지 얘 콜드 페이션트는 사실 수정되는 거 있을까요? 얘가 바뀌어도 얘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얘만 수정하면 돼요. 심지어 캡슐화 되어 있는 이 부분만 수정을 하면
뭐 크게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증상이 하나가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요 증상에 대한 그 멤버만 하나 더 늘어날 뿐이지 사실 여기에서의 코드는 수정되지 않는다. 클래스에 캡슐화되어 있는 코드의 수정과 확장, 변경이 이루어질 뿐이지 이제 굉장히 이제 독립성이 높아진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 A 클래스가 캡슐화가 잘 되어 있다면 A 클래스가 변경되더라도 A와 관련된 B, C, D 클래스는 변경되지 않거나 변경되더라도 범위가 굉장히 최소화되어진다. 독립성이 유지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교재 161페이지부터 162, 그다음에 3페이지. 그 교재에서는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캡슐화는 이것이 기본입니다. 네.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정보 운입과 더불어서 캡슐화를 지금 시켜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소스 코드는 직접 타이핑 해보시면서 164페이지의 내용들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더 뒤에는 클래스 정의하고 그 다음에 뒤에 캡슐하는 것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6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코드로 구현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는. 과제로 내드리진 않을 건데요.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말고 제가 따로 예제 파일을 제출을 해가지고 과제는 따로 하겠습니다. 네, 따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는 지금 보니까 예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실습하기에는 부적합한 것 같아요. 하지만 코드는 다 타이핑 해보시고 결과도 출력해 보십시오. 이러한 내용들, 이 캡슐화 내려가서 4-3 생성자와 소멸자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너무 소름 끼치게 중요해요. 생성자라는 것과 소멸자, 소멸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성자, 소멸자, 이거 항상 붙어 다니는 게 new, delete, 말로, 프리, 뭐 이런 함수 예전에 이야기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서의 생성자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소멸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delete, 그런 소멸자의 개념과 조금 비슷하기는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객체를 만들 때, 변수 만들 때, 변수 선언할 때, 뭐 int, num, 그리고 이렇게 선언만 해놓고 초기화를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num은 20 이렇게 초기화하죠. 근데 얘를 어떤 식으로도 했었죠? 초기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 가능했죠. int num은 20으로 이렇게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도 가능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 생성을 하잖아요. 뭐 A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뭐 B라는 객체를 생성을 했다. 근데 지금과 같이 변수의 경우에는 선언을 해놓고 초기화는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갖다 써도 되고요. 근데 객체는 그렇지가 않아요. 객체는 생성과 동시에 무엇인가로 초기화가 되어 있어야만 완벽한 객체 생성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객체 생성의 멤버들이 초기화되기 위해서는 멤버 변수의 초기화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이제 우리 포스 1, 포스 2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화 했었잖아요. 함수를 이용해서만 초기화가 가능했었죠. 함수를 이용해서만 초기화가 가능했습니다. 변수와는 다르게 객체는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객체가 생성될 때 이제 자동으로 호출되는 함수, 그러니까 초기화를 하기 위해 자동으로 호출되는 함수를 생성자라고 합니다. 이 생성자도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 생성자 함수는 객체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를 시키기 위한 함수, 이렇게
그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기 위한 함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으로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 이 소멸자의 경우에는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으면 얘를 이제 없앨 때는 소멸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동적 할당할 때 뉴로 힙 메모리에 저장을 하잖아요. 할당을 하면 딜리트로 무조건 소멸을 시켜줬듯이, 이 객체 생성을 했는데 얘를 소멸을 하려면 소멸자 함수를 호출을 해줘야 돼요. 자동으로 얘도 호출되는 그러한 형태로 소멸자를 지정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객체가 임의대로 줄 수도 있으시고요. 뭐 이거는 심플하니까 뒤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 얘가 중요합니다. 생성자. 객체가 생성되면서 안에 멤버 변수들, 이러한 멤버들을 초기화 시켜주는,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 시켜주는 함수를 생성자 함수 혹은 뭐 생성자라고 한다라는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소소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168페이지 펴주시고요. 168페이지 열어주십시오. 이 예제는 조금 제대로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예제로만 보더라도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뒤에 내용이 굉장히 많고 중요한 것들도 많네요. 서둘러서 해볼게요. 얘가 지금 뭔진 모르지만 생성자라고 되어 있네요. 생성자 함수입니다. 함수는 지금처럼 함수 이름, 그 다음에 매개 변수 들어가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넘은 n으로 초기화 시켰네요. n으로 초기화 시켰네요. 이 생성자는 조건이 있습니다. 앞에 반환형이 없어야 되고요. 반환형이 없어야 되고, 반환도 하지 않죠. 네, 반환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생성자의 경우에는 클래스 이름으로 생성을 하게 돼요. 심플 클래스 이름이 심플 클래스이기 때문에 생성자 이름도 심플 클래스가 되겠죠. 해당하는 클래스를 초기화하는 함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클래스 이름과 동일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반환형이 선언되지 않고, 그리고 반환되지도 않는다. 반환형이 없고 반환되지도 않는다. 이것을 생성자라고 합니다. 심플하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 뭐 네 번째로죠. 네 번째로는 생성자는 딱 한 번, 객체가 생성될 시 딱 한 번 호출이 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은 한 번은 호출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 뭐 어떻게 되나? 심플 클래스, 요 클래스로 OBJ라는 객체를 만들 건데, 여기에 20을 인자로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찾는 거죠. 인트형 인자값 하나 받네? 그러면 얘가 생성자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집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 클래스 공부할 때 생성자 한 번도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죠? 한 번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성자 클래스 객체 만들 때 이렇게 심플 클래스 obj 객체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면 이 생성자가 있습니다만 얘가 호출이 될까요? 아니죠. 얘는 인트형을 받는 그러한 생성자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지금 에러가 발생해요. 요거에 타당하는 생성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근데 그전에는 만들어졌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생성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디폴트 생성자가 생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없다라는 가정하에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면 똑같이 이러한 형태,
심플 클래스, 심플 클래스에 보이드형 이렇게 생성자 함수가 생성이 되어지는 그러한 디폴트 생성자가 정의가 되어지고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앞에서 클래스를 정의하고 할 때는 디폴트 생성자를 생성해서 객체를 계속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폴트 생성자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지금 요거의 경우에는 지금 객체 생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타당한 그 생성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만약에 얘를 또 무조건 나는 이러한 형태의 객체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생성자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 더 만들어 주시는 방법이 뭐 심플 클래스에 그죠? 심플 클래스에 어떻게 될까요? 그냥 보이드 형태로 하는 수밖에 없겠죠. 보이드 형태. 이러한 형태로 하나 보이드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시는 수도 있는데 뭐 두 개의 생성자가 만들어지는 것도 가능하냐라고 하는데 가능합니다. 두 개 이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던지 그죠? 요 생성자 하나, 요 생성자 하나 넣어주시면 얘도 요런 형태의 객체도 생성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C++은? 앞에서 공부한 함수 오버로딩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함수 이름이 똑같아도 인자의 종류나 개수가 다르면 함수 이름이 같아도 오버로딩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함수 오버로딩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디폴트 값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이거는 지금 보면은 SC20 뭐 당연히 얘가 호출이 될 것이고 얘는 지금 동적 할당했죠. 얘는 스택에 할당된 거고 동적 할당이니까 힙에 할당이 되어지는 이러한 형태도 모두 지금과 같이 이렇게 똑같은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 생성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정수니까 인트형이니까 동적 할당, 스택의 할당 뭐 이런 것들 뭐 구분 없이 생성자의 형태만 맞다면 객체 생성이 그대로 잘 이루어진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만약에 지금 OBJ라는 20, OBJ20을 넣어서 심플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가 생성되면 할당이 되겠죠? 이렇게 OBJ라는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초기화를 어떻게 했나요? 20으로 줬기 때문에 넘값을 20으로 줬기 때문에 넘이 20으로 또 바뀌겠죠? 네. 이렇게 20으로 초기화되어 있는 OBJ라는 객체가 생성이 되어진다. 라고 이해하고 넘기셔도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뒤로 또 이동을 조금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해 안 되시는 거 있나요? 괜찮아요? 이거 이해 안 되면 안 돼요.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도. 내려가서 조금 더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금 보면은 뭐 생성자 2개 이상 뭐 함수 오버로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함수 생성자를 정의할 수 있는데 얘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거 당연히 되죠. 그죠? 보이드형이니까 보이드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동적 할당이긴 하지만 이것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 이러한 표현이 다 가능해요. 동적 할당의 경우에는 다 가능한데 얘도 지금 동적 할당 뭐 100이 직접 들어가 있고 요거는 지금 안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죠. 왜 안 될까요? 얘네들은 되는데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그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인자값을 받지 않는 이러한 클래스를 이용해서 SC1이라는 객체를 생성하는데 인자값을 받지 않는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를 만들겠다 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만 된다면 사실 얘는 이렇게 동글뱅이가 들어가요. 얘가 호출되면 되니까. 근데 두 번째로는 어떻게 인식이 되어지냐면 컴파일러가 얘를 해석을 할 때 얘가 반환형으로 인식되고요. 심플 클래스 반환형, 그 다음에 얘는 함수 이름, 보이드 형태. 이러한 그냥 함수 선언으로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얘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에러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요거 잘 이해되세요? 네, 혼자만의 싸움이네요. 혼자만의 싸움. 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설명 나와 있듯이 생성자도 함수의 디폴트 값 설정, 그러니까 매개 변수의 디폴트 값 설정이 지금처럼 이제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생성자 함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런 표현만 피한다면 나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내려가서 포인트와 렉탱글 클래스의 생성자 적용하는 거. 우리 위에서 한번 공부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에도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 있나요? X값, Y값을 받아서 그쵸? 그리고 포인트에 포인트 해서 X, Y 값 받아서 생성자 호출을 하게 되는데 객체 생성을 해서 호출을 하게 되는데 요거 지금 보시면은 생성자입니다. X값, Y값 이렇게 받는데요.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포인트라는 멤버에서는 X와 Y 값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아래쪽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디폴트 생성자 포인트 업 레프트와 포인트 로 라이트 얘는 첫 번째 있는 X, Y가 뭐예요? 업 라이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X2, XY가 로우 라이트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초기화 시킨다라는 건데 얘네들로 초기화 시킨다라는 건데 지금 보면은 생성자가 보이드 생성자예요. 그쵸? 생성자가 보이드 생성자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을 이제 객체 생성을 할 때 요걸 이용해서 객체 생성을 할 때 요걸 쫓아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보이드 생성자가 없잖아요. 보니까 인자값을 x와 y로 이렇게 받는 이러한 형태의 객체 생성의 생성자만 있을 뿐이지 보이드는 없어. 근데 얘는 보이드 생성자로 호출하려고 들어. 문제가 있겠죠. 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사실 포인트 이렇게 디폴트 생성자를 만들어서 하나의 생성자를 만들면 되지만 이렇게 또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이 디폴트 생성자는 없을 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직접 정의를 했을 때는 안에 있는 멤버들이 의미를 가져야 돼요. 의미를 가져야만 디폴트 생성자의 이런 형태의 코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라는 것이 이 해결책으로 나와 있어요. 위에서 호출할 생성자를 명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보이드가 없기 때문에 x값, y값 받는 뭐 x1 받고 그쵸? y1 받아서 찍어주고 그쵸?
이렇게 업, 레프트 찍어주고 X2, Y2 찍어서 업, 라이트 초기화 시켜줄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초기화 시켜주는데 여기에서는 보이드 생성자인데 보이드 생성자가 없어. X값, Y값을 받는 요 생성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생성자의 형태가 맞지 않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나와 있는 게 이니셜라이저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낼 거예요. 기말고사 때 분명히 낼 겁니다. 이 이니셜라이즈는 지금처럼 이렇게 앞쪽에 그 뒷페이지로 이제 이동을 하셔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X값 요거는 이제 이름이죠. 이름. 다음에 X, Y. 그냥 받아주는 그 인수 자체를 인자값을 X1과 Y1 인자값으로 받는 생성자를 호출해라. 라고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업, 라이트도 X2와 Y2를 인자값으로 받는 생성자를 찾아서 호출해라. 라는 의미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꾸며준다라고 보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꾸며줘. X2, Y2. 얘네들 받는 거, 얘네들을 그 생성자로 받는 그 생성자를 호출해서 그대로 객체를 생성해라.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렉탱글 배치에서는 보이드 생성자를 호출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없기 때문에 이니셜라이즈를 생성해서 요 한 줄만 추가를 해주시면 객체 생성이 부드럽게 유연하게 이루어진다 라는 내용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래쪽에는 메모리 공간이 당연히 처음에 할당이 되고 그 다음에 할당되면서 생성자 호출하잖아요. 근데 그 맞는 그 생성자가 없기 때문에 이니셜라이즈라는 것을 이용해서 멤버 변수로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생성자의 몸체 부분을 또 실행을 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단계일 뿐이고요. 얘만 이해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아래쪽에서는 보이드 생성자를 찾아주는데 없기 때문에 이니셜라이즈를 이용해서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한다 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냥 정리를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심플하게. 여기까지 보이드 생성자 호출이 돼야 되는데 걔가 호출되지 않도록 그거에 맞는 객체 생성이 이루어지도록 X, Y 값을 받아서 객체가 생성되게 그 다음에 X2, Y2를 받아서 객체가 생성이 되어지게 그렇게 지정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이니셜라이즈입니다. 앞에는 멤버 이름 들어가고요. 인자값으로 받는 데이터, 인자값으로 받는 데이터 이런 형태로 이니셜라이즈 할 수 있다. 교재 이니셜라이즈가 어디 있나요? 17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정말 소름 끼치게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니셜라이즈와 같은 이러한 형태로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려가서 이니셜라이즈를 이용한 변수 및 상수의 초기화. 요거 지금 초기화 되어 있는 거죠?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가 요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사실상? int num은 n1. 요거와 같은 말이죠. int num을 n1으로 초기화해라. 라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요거랑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얘는 int num2 먼저 정의되어 있고 num2를 n2로 이렇게 초기화하는 그러한 형태의 코드이고요.
얘의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이러한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처럼 이니셜라이즈는 그 생성자의 호출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생성자의 호출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요거처럼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도 시켜주는 그러한 형태로 쓸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거 잠깐 읽어보면 멤버 변수의 초기화 가능하다. 왜냐하면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되는 형태로 바이너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래쪽에 코드 있는데요. 제가 우리 객체 지향 언어 할 때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요 const 붙이면 안 된다. 왜 이렇게 될까요? 지금 const 앞에서는 붙이면 안 됐었죠. 왜냐면 객체에 할당이 되고 초기화되어 있는데, 이 쓰레기 값으로 초기화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시 접근해서 수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콘스트를 붙여주면은 제대로 되어져요. 이니셜라이즈를 사용해서. 이니셜라이즈를 사용해서 메모리 공간에 이제 할당이 되면 쓰레기 값으로 설정이 되고, 초기화가 끝났기 때문에 별도의 값을 넣어줄 수 없었는데 지금은 선언과 동시에 다시 초기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선언과 동시에 또다시 초기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가능하다. 앞에 있는 이 콘스트를 붙였을 때, 안 붙였을 때 상수화 시켜주기 위해서는 콘스트를 붙이고 이니셜라이즈를 같이 사용하면 지금과 같이 쓸 수 있다. 사과값이 1000원이면 1000원 이렇게 상수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니셜라이즈가 뒷바탕이 돼야 된다 라는 내용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호출이 될 때마다 초기화되면서 선언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초기화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 이해를 하고 넘기셔도 좋겠고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뒤에서는 멤버 변수로 참조자 선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 참조자도 초기화 가능하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것처럼 참조자도 지금과 같이 초기화가 가능하다 라는 것 정도로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앞에 것도 되기 때문에 참조자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것도 설명드렸던 부분, 디폴트 생성자. 여기에 얘가 없으면 멤버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퍼블릭으로 들어가 있고 생성을 하려고 하는데 생성자를 정의하지 않으면 인자를 받지 않고 하는 일이 없는 디폴트 생성자. 이러한 형태로 클래스 이름 같아야 되고 반환형 없어야 되고 반환하지도 않는 이러한 디폴트 생성자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정의하지 않으면 이런 형태의 디폴트 생성, 앞에서 이야기해드렸던 내용이고요. 또 더 뒤로 이동하시면은 생성자 불일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 이용해 이제 객체를 만들었어요. So simple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러한 객체 두 개를 만들었는데 지금 생성자가 해당하는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해당하는 게 없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의 객체 생성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가능하다? 아래쪽에 이렇게 가능하게 별도로 추가해서 함수 오버로딩을 이용해서 지금과 같이 지정을 해주시면 된다. 보이드형 생성자의 호출은 인자를 받지 않는 보이드형 생성자의 호출은 불가능하다. 라는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 설명해드린 것 같습니다. 함수 오버로딩 가능하니까 생성자도 여러 개 생성할 수 있고, 여기에는 0을 직접 넣었고요. 그 다음에 보이드 아무것도 안 집어넣은 고러한 형태. 초기화 이 정도로만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생성자의 브릿지, 쫓아가서 재생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라는 거. 또 뒤로 더 이동을 해보시고요. 프라이빗 생성자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80페이지 이 이니셜라이즈를 이용한 변수, 상수 초기화, 변수 초기화에 대한 거 꼭 실습해 보시고요. 그리고 184페이지 디폴트 생성자 나와 있고요. 185페이지 생성자 불일치, 186페이지의 내용이 프라이빗 생성자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계속 했던 내용이 좀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AAA 뭐 예를 들어 AAA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OBJ 오브젝트 하나를 만들 거야. 그러면 뭐가 호출이 될까요? 이 생성자 호출이 되어지겠죠? 앞에서 했던 것처럼 보이드 생성자는 호출되지 않는다. 이 생성자의 호출은 불가능하다. 인자를 받지 않는 이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러한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데 요거 한번 볼까요? 이 안쪽에 프라이빗으로 정의되어 있고 여기로 바로 접근하는 게 지금은 애매하잖아요. 클래스 내부에서 얘를 호출을 할 때 동적 할당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형태로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같은 클래스 내부의 프라이빗 생성자 호출이 지금과 같이 가능하다. 퍼블릭이지만 프라이빗 생성자의 호출이 같은 클래스 내부에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얘를 접근을 할 때는 얘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다. 객체 생성이 가능하다. 라는 그러한 내용들도 볼 수 있겠습니다. 별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에선 이제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서 객체 생성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면 얘의 경우에 이렇게 해서 생성을 만약에 외부이기 때문에 바로 다이렉트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요 안에 같은 클래스 안에 생성되어 있는 이 함수를 통해서 접근해서 객체 생성이 가능하다라는 내용들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뭐 당연한 내용이죠. 우리 접근 제어하실 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러한 내용들이 중복돼서 약간의 중복이 돼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래스 내부에서는 프라이빗 생성자 호출이 가능하다. 생성자가 프라이빗이므로 클래스 외부에서는 객체 생성이 당연히 불가능한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AAA의 OBJ 이런 식의 클래스의 외부에서의 클래스의 객체 생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같은 클래스 내에 있는 멤버를 이용해서 접근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뭐 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통해서 한다라고 하면 obj 점 그다음에 create 뭐 init 오브젝트, init 오브젝트 뭐 예를 들어 int형이니까 3 이런 식의 함수 호출은 가능하겠죠. 안에 있는 멤버를 이용해서 클래스 내부에서의 함수 호출은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이것도 잘 이해되셨으면 넘어가도 되나요? 괜찮아요? 이상하게 혼자 하고 있는 느낌이랄까? 네, 이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끝났어. 이제 거의 끝났어. 큰 산은 다 넘었네요. 이번에는 소멸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는데요. 소멸자는 앞에 tilt가 붙어요. tilt가 붙고 인자값이 입력되지 않습니다. 인자값이 입력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소멸자의 경우에는 오버로딩이 되지 않아요. 함수 오버로딩. 왜냐면 인자값을 받지 그 함수 이름은 똑같아도 인자의 개수나 아니면은 뭐 데이터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구분해서 함수 오버로딩이 이루어지는데 인자값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버로딩 되지 않고요. 얘의 경우에도 소멸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자가 호출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객체 생성을 했을 때 동적 할당의 경우에는 킵의 경우에는 U로 할당을 하고 딜리트로 얘를 소멸시켰잖아요. 그러한 개념과 마찬가지로 이 소멸자도 뭐 예를 들어 뭐 형태는 뭐 요렇다. 만들고 생성자 있고 그 다음 소멸자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의하지 않으면 디폴트 소멸자가 삽입이 된다. 이건 뭐 당연한 내용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디폴트 소멸자가 만들어진다 라는 내용입니다. 뒤에는 소멸자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U로 어딘가 메모리에 할당을 했어요. U로 뭐 name이라고 해서 할당했고 아래쪽에 delete로 지워줬는데 이 name의 경우에는 포인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포인터로 이 객체가 생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어딘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리키고 있는데 이상하지 않아? 객체 할당이 되고 할당된 이 부분에서 포인터로 어딘가 가리키고 있는데요. 딜리트로 얘만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소멸자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얘가 지워지는 거거든요.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지워지는 건데 이상하잖아. 얘를 가리키고 있는 객체를 지워야만 이 포인터가 삭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를 지우는 건 큰 의미 없다라는 거죠. 얘를 지워야만 생성된 객체 자체로 소멸시켜야만 그것도 없어진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소멸자로 객체 소멸자 함수라는 것을 할당된 공간 자체를 메모리 할당된 공간 자체를 소멸시켜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가리키고 있는 얘가 없어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해져 버리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소멸자 생성자와 소멸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이 정도까지 했더니 그냥 앞부분에 3-3까지 객체 지향까지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니 시간이 무척 오래 걸렸는데요. 오늘은 우선 실시간 수업은 요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21일까지 5장의 내용을 녹화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이번 주 월요일 수업 있죠? 그거 대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4-4 디스포인트, 디스포인트도 너무 중요한데 이거까지 원래는 하려고 하였는데 30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이거를 하게 되면. 우선은 실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 주 월요일이 16일 수업이잖아요. 16일 수업은 제가 5장까지 녹화해서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거 꼭 들어주시고 다음 주 26일 또 실시간 강의하겠습니다. 네. 23일 6장의 내용 녹화해서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26일 날은 파트 2 상속으로 바로 넘어가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3주 정도면은 진도 다 끝나니까 우리 기말고사 볼 때까지 템플릿까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 많이 어려웠나요? 한 곱이 넘겼는데 그래도 상속 나오기 전에. 제가 강의를 조금 계속 이 실시간 강의도 올려드립니다. 실시간 지금 했던 것도 올려드릴 테니까 복습 꼭 해보시고요. 교수님, 혹시 그 기말고사도 중간고사처럼 이렇게 하나요? 실시간으로. 그 저번 1학기 때처럼 그러면 프로젝트로 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도 하나 나갈 거고요. 그리고 네. 시험도 볼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 프로젝트로 하나 나갈 거예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출석 체크는 다 했고요. 아까 뭐 소윤이, 코이 뭐 다 체크됐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주는 요거 다 끝내고 5장도 다 끝내고 5장, 6장까지 월요일 녹화 강의로 다 끝낼 거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는 챕터 2에 상속 들어갈 거예요. 상속 너무 중요해서 그것도 제대로 잘 공부하셔야만 뒤쪽의 내용들이 좀 심플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남아서 질문하시고요. 아니신 분들은 바로 퇴실 하셔도 좋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